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유는 권력을 가진 모든 자는 권력을 남용하기 마련이며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밀고 나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견제와 균형은 인간의 선의를 믿는 대신 권력으로 권력을 막는 시스템이죠. 견제와 균형을 구체화한 삼권 분립은 단순히 권력을 셋으로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뉜 권력이 서로의 발목을 잡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부릅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나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컨그레스라고 부르고 영국처럼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파르먼트라고 부르죠. 입법부가 가진 견제 수단으로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 예산 심의권, 국정감사권 등이 있습니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으로 수장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보통 수상이라고 부릅니다. 행정부가 가진 견제 수단은 법률안 거부권과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곳으로 최고 사법기관을 대법원이라고 부릅니다. 사법부가 가진 견제 수단은 위헌 법률 심판권과 행정명령 심판권 등이 있죠.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 때문에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답답함은 독재라는 치명적인 오류를 막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야 하죠.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0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야당은 필수적이다. opposition은 반대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반대당, 즉 야당을 말합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opposition, 주제는 야당은 필수적이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야당이 필수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번, 야당은 항상 혁명적이고 화해할 수 없다. 2번, 여당은 소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소수의 비판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3번,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번, 여당이 소수를 분노하게 만들더라도 자유는 유지될 수 있다. 여기서 the party in power는 권력을 가진 당, 즉 여당을 가리킵니다. 소수는 야당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문 전체에서 추론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알 수 없네요. 계속 읽어봅시다. 훌륭한 정치인은 다른 현명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열렬한 지지자들보다 반대자들로부터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열렬한 지지자는 응원하는 정치인에게 무조건 박수를 보냅니다. 이 때문에 그 정치인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죠. 정치적인 반대자들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정적이 지적하는 약점을 극복하면서 정책을 더 정교하게 다듬으려 노력하겠죠. 지지자들이 그를 재앙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반대자들이 그에게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으면, 따라서 그가 현명하다면 친구들에게서 해방되기를 종종 기도할 것이다. 그들이 그를 망쳐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게 뼈아프기는 하지만 또한 그는 반대자들이 없는 상태로 남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그를 이성과 분별의 길 위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but은 앞문장과 대조를 나타내기보다 뒤에 나오는 though it hurts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자유로운 민족의 국민적 통합은
정치 권력의 충분히 균등한 균형에 의존한다. 그것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행정부가 독단에 빠지거나 야당이 혁명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even은 균등한이란 뜻입니다. to make 뒤에 it은 가목적어이고 두 개의 to be가 진목적어죠. 각각의 진목적어 앞에 for가 이끄는 의미상의 주어를 붙였네요. 작가는 이 문장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는 멸망한다. 만약 한 나라의 시민이 상황에 따라 타협하지 않으면 그들이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아무도 정책을 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관습에 의해서나 필요성에 의해서나 시민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유지될 수 없다. 얼니스가 이끄는 세 개의 부사절 중에서 두 번째 부사절 내용을 자세히 봅시다.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은 야당이 나의 의견이 정책의 한 줄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면 야당은 절망에 빠져서 혁명적이거나 화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아무도 정책을 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라는 말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완전히 독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장돼야만 나중에 나에게도 기회가 있어 라며 패자가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들 때 민주주의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서로가 상대를 완전히 이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할 때만 유지되는 견제와 균형의 산물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민주주의라는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는 말이네요. 다시 핵심어는 opposition, 주제는 야당이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이유. 다시 문제를 봅시다. 보기 1번의 경우 야당이 혁명적으로 변하는 것은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지 야당의 본질이 아닙니다. 보기 3번의 경우 본문에 아무도 정책을 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상반됩니다. 보기 4번은 본문과 정반대의 서술입니다. 집권당이 소수파를 분노하게 만들면 소수파는 혁명적인 수단을 찾게 되죠. 작가는 훌륭한 정치인이 지지자보다 반대자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고 반대 세력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자유가 유지된다고 강조했으므로 정답은 2번.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진공 상태는 반드시 폭력과 피로 채워집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폭주할 때 반대 세력은 대화를 벌이고 총을 들게 되기 때문이죠. 미국의 남북전쟁은 견제와 균형이 깨졌을 때 국가가 어떻게 두 동강 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미국은 누에제라는 난제를 갖고 있었지만 남북이 상원 의석수를 비슷하게 맞추는 세력 균형을 통해 그럭저럭 평화를 유지했죠. 하지만 서부 개척으로 북부의 힘이 너무 강해지자 남부는 더 이상 시스템 내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공포가 투표용지 대신 총과 대포를 선택하게 만든 거죠. 스페인 내전 역시 승자가 패자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일 때 발생하는 시스템 붕괴를 보여줍니다.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한 좌파 정부의 급진적인 개혁은 정당한 절차였을지 모르지만 군부, 교회, 지주 등의 우파 기득권층에게는 존립 위기로 다가왔죠. 스페인 우파는 국회라는 견제 수단을 포기하고 쿠데타라는 시스템 파괴로 응수하며 동족 상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전은 all or nothing의 잔혹한 게임입니다. 내가 권력을 잡지 못하면 죽는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타협은 나약함의 증거로 전락하죠. 견제와 균형의 본질은 상대를 존중하는 미덕이 아니라 이번에 패해도 난 죽지 않으며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건강한 민주주의는
국회에서 터져나오는 소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그 소음은 억지와 막말이 아니라 치열한 논리 싸움이어야 하죠. 국회가 죽은 듯 조용해졌다는 건 이미 독재가 시작됐거나 곧 사방에 울려 퍼질 총성의 전조입니다.